근데 이제 오늘 언론들 보도를 보면 좀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 어제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진짜로 이제 허준 변호사님, 대통령도 공직자니까 재산을 신고했을까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니까 재산을 신고하는데 특히 네. 이제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생활비 액수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일단 생활비 액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전체 수입이 이제 월급이랑 또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쓴 게 한 9권 정도 있어요. 오, 네. 이 인세 수익이랑 뭐 펀드 수익 해가지고 총 19억 8,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중에서 세금으로 한 3억 3,500만 원을 냈고요. 네. 13억 4,500만 원이 생활비로 지출이 됐다는 건데 이걸 한 달 생활비로 환산을 해보면 한 2,4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넘게 한 달 생활비로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2인 가족 내지는 뭐 이 가족 숫자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꽤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사비로 다 지출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싸고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을 의식을 해서 이 생활비 액수를 좀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일체, 뭐 식비라든가 가족 뭐 이제 식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심지어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랑 고양이 사료값도 다 그냥 개인 사비로 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랬대요, 네. 그리고 김정숙 여사 옷값도 특별 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사비를 들여서 산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액수 중에 안진영 기자님, 이제 5년간 이 벌어들인 수입이 19억 8,200만 원인데 여기에 인세, 이제 책 쓴 거에 대한 인세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분들은 아니 그러면 순수하게 대통령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봉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약 20억 정도, 산술적으로 보면 연간 4억 정도니까 정말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요, 대통령의 연봉 5년치는 12억 원입니다. 여기에 직책금 4억 원 정도, 그래도 3억의 차액이 발생을 하죠. 이 차액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세를 받습니다.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이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등 총 9건의 인세를 받고 있고 여기에 펀드 수익까지 더해서 3억 정도로 더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년치 연봉이 그러니까 인세 이런 거 빼고 인세 수입 이런 거 빼고 5년치 연봉이 12억이니까 나누면 한 2억 얼마잖아요, 연봉이. 그러면 혹시 허주현 변호사님 연봉 받은 거에서 뭐 생활비도 아까 뭐 개 사료까지 사비로 다 썼다고 하니까 혹시 적자예요? 수입이?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일하시는 분인데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네. 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소간의 등락이 있긴 했지만 후보 시절에 비교해서 또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2017년 후보 시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재산 공개를 한 내역이 네. 18억 6,400만 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8년 말에는 20억 1,600만 원으로 지금 한 급여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한 1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2019년 말에는 전년보다 6,700만 원 또 줄었습니다. 네. 19억 4,900만 원을 신고를 했고 재작년이죠. 네. 2020년에는 2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2,800만 원 늘었어요.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의 문재인 대통령 재산은요. 21억 9,100만 원으로 이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 정도 증가를 한 건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후보 시절보다는 한 3억여 원 정도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사저 부지 매입에 이제 예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예금이 줄고 부동산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상일 평론가님, 네. 요거 먼저 따져볼게요. 그 이제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다 보면 뭐 네.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뭐 네. 채무 그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있던데 무슨 그렇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평산마을에 짓고 있는 사저 건축 비용을 위해서 네. 그 대통령 부부께서 그 차입을 하신 거죠. 그게 한 11억 원 정도 차입을 하신 거고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다 갚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도 재산을 이제 뭐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11억을 사저 매입 비용 등으로 빌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네. 지금 대출을 금융기관에 빌렸다는 게 아니라 사인, 즉 개인한테 지금 빌렸다는 거잖아요. 예. 네, 11억을 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이자를 사인 간의 채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를 줬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11억 정도 되는 비용을 사인 간의 채무로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대통령이나 영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름만으로도 모든 보증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집을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비가 필요한데 그 건축비 대출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이죠.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11억을 누구에게 빌렸느냐 등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이야기들이 또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한 번쯤 이런 일을 계기로 현 정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네네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금융기관에서 안 빌린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3억 8,900만 원을 이미 대출을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사인 간 그 부채, 그러니까 사연과 빚을 사인에게 빚을 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가세연으로부터 사채를 차입을 해가지고 그 사절을 마련하시는데 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 어떤 그 개인 간의 신용인데 이자를 잘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았느냐 이걸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가의 집을 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도 금융기관 이 차입은 금융기관 빌린 건 3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네, 3억. 돈으로 안 되니까 11억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김병민 교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더 넓고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은데 금융기관 턱은 문턱은 높은데 그래서 개인 돈으로 빌릴 수밖에 없다. 근데 개인 돈으로 개인 간의 거래, 돈 거래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얘기를 대출 문턱이 높다 그 얘기를 김병민 교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을 네네. 제가 감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퇴임한 대통령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절을 못 짓거나 네. 아니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뭐 너무 이렇게 뭐랄까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것도 국민들이 원할까는 한번 저는 생각해 보는 게 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사저 얘기 나온 김에 퇴임 후에 가는 사저는 어떤 집입니까? 혹시 뭐 몇몇 사진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떤 집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양산 매곡동에서 애초에 있는 집은 경남 양산 매곡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산에 평산마을로 이제 옮깁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집이에요. 저 집에 옮기는 건데 일단 이유는 경호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저 한창 이제 집을 공사하는 모습도 먼 발치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이제 매곡동 자택은 경호상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 밝혔었고 그때마다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경호처 판단이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저 평산마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저 얘기 나온 김에 안진영 기자님, 사저를 저쪽으로 옮기면 원래 있던 사저를 뭐 처분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취임 지연에 거주하던 이 매곡동 사저가 있는데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26억 정도로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건물과 주차장, 논 3필지, 도로 2필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또 차익이 발생했나 궁금하실 텐데요. 17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에 매입할 때 8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난달 17일 매각을 할 땐 26억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13년 만에 17억 차익이면 김병민 교수님, 네. 글쎄요. 부동산 테크로 봤을 때는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금액만 놓고 보면 참 많은 차익을 거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비율상으로 놓고 봐서 2009년에서 2022년 뭐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던 2017년에 만약 저 한 9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어딘가 부동산값 많이 오르는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또 얼마나 많이 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억이 올랐건 15억이 올랐건 이런 뉴스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가슴 허탈해하는 국민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상의 부동산으로 이득을 거두고자 저기에 땅을 사서 했겠습니까? 다만 그만큼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던 그러네요. 부동산 때문에 누군가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됐던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분명 계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불교계 큰 행사에 참석을 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거기서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임기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허. 합니다. 어제 이제 성파 스님과 차담을 가졌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임기 후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퇴임하면 통도사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까 사진 나온 신축 사저 있잖아요. 그 사저가 이제 통도사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계신 이제 성파 스님이랑 자주 이렇게 이웃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통도사에 속한 이제 스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뭐 얘기를 나누겠다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성파 스님도 문재인 대통령 전부터 존경해왔고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라고 화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행백리자 반구십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여기고 남은 10리가 나머지 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만큼 이제 90리의 10리는 비교하면 훨씬 적은 그 길이기는 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도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백리 중 남은 심리가 중요하죠. 마무리 잘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저 얘기를 시청자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러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이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나 꽃이나 이렇게 농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직업 있잖아요. 숲 해설가를 만나.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정말로 뭐 나무를 전공으로 네. 하고 싶은 네. 또는 뭐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사실 저 때 장면을 문재인 대통령 얼굴만 가리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뭔가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거나 할 때 다 갖는 자연에 묻히고 싶다 그런 소박한 소망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크게 3번 정도 대통령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취임 전 인터뷰였는데 그때 완벽한 하루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하. 그거에 대해서 반려견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을 담근 채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라고 야. 얘기를 했고요. 이후 이제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때는요.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고 싶지 않고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요.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심고 농사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번의 이야기를 위해서 공통 분모를 뽑아본다면 정치에선 멀어지고 자연에선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퇴임 후에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혹시 김상일 평론가님, 뭔가 지금의 복잡한 심경 또는 복잡한 지금 정치 여야 관계 뭐 다 녹아 있는 발언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관찰 내지는 지켜본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좀 일관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치에 이렇게 뛰어드시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진영에서 다 권력 의지가 너무 부족하시다. 왜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부분 주변에서 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좀 자연인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운명이라는 것처럼 그 대통령직에 나가는 것을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뭐 복잡한 신경이 좀 반영된 것이다 이런 것도 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뭐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바가 그래 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병민 교수님, 네. 우리 뭐 옛 시조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안 냅두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더라도 뭔가 정치적 구심점을 갈망하는 갈증의 그 목소리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40%대 지지율 그게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가 다 마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마 2007년 이후에 문재인 퇴임 후의 비서실장의 메시지랑 비슷했을 겁니다. 다시 양산으로 내려가고 여기에서 정말 정치와는 거리를 둔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여기에 정치를 위해서 뭘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변의 제안이 있을 때도 나는 정치와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끝내 거리를 뒀던 게 정치인, 문재인이란 사람의 행보였다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선부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됐던 뭐 여러 가지 배경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연결이 좀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내려가서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봉하마을에 찾았던 모습들처럼 또 양산으로 찾는 국민들의 모습들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국민들께 좋은 모습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대통령으로서의 좋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이는 건 맞아요. 정치인들의 몫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소박한 그런 마지막 남은 그런 꿈들을 저는 민주당과 현실 정치인들이 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네. 생각입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조계종 행사 때 참 눈길을 끄는 장면이 찰나처럼 있었다는데 대체 어떤 장면이었어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어제 종정 추대 법회가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이 사람의 만난 장면이 굉장히 눈길을 궁금한데요, 끌었는데요. 누구일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추대 법회가 끝난 뒤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던 문 대통령이 툭툭 누군가 등을 두드렸는데요. 바로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니까 이 대표가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요. 화기애애한 인사 후에 이준석 대표 밝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 저럴 때 눈웃음 하는 거 보면 또 영 나가면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인데 김병민 교수님, 네. 뭐 여태까지 제가 뭐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여태까지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뭐 관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장면 진짜 훈훈합니다. 네. 네, 90도 인사도 그렇지만 표정이 좋네요. 네. 깜짝 놀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다들 여야 간의 관계지만 좋다 이렇게 생각됐던 분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여러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송영길 대표와 함께 만나면서 90도로 인사했던 모습들 아마 많이들 지켜봤을 네. 겁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때는 냉철할 정도로 칼같이 비판하더라도 사적인 관계나 또 공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예우를 갖추게 되는 모습들은 또 철저하게 갖추는 모습들에 국민들이 즐겁게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게 결코 표리부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정치 쟁점으로 붙을 땐 붙더라도 또 사석이나 이런 행사에서는 또 밝은 모습 그렇게 또 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도 시청자분들 흐뭇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저희가 이렇게 다룰 정도로 네티즌이 볼 때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런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 진짜 허리를 깎듯이 숙였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예의 있어 보이고 좋다. 이준석 대표도 사회생활은 해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고 네. 이 반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네. 무슨 아들 친구 부르듯이 툭 친다. 뒷모습만 보고 이준석 대표인지 알았던 것도 신기하다. 아빠 미소로 이준석 대표를 보는 모습이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로서 그동안 날선 발언을 하고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같이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네티즌이 보기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90도 인사 얘기 나온 김에 야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기억해내시는가. 예전에 무슨 90도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예전에는 근데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2012년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일본 작가가 그린 그 만화 삼국지라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당시 이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해서 풍자한 그 어떤 그 그림을 이제 SNS에 올렸다가 이 내용이요. 당시 이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였던 분이 이제 그 문재인 상임 고문을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삼국지 내용에 빗대서 이제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내용이 좀 과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비난이 일었었고 네.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SNS에도 사과글을 올렸고요. 2차례 사과 전화도 걸었고 또 직접 사과를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비행기 연착오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 금산빌딩으로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문 대통령 또한 뭐 통화 당시에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 부분을 아마 다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세요. 2012년 5월이면 진짜 딱 1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이준석 대표가 20대 중반이잖아요. 딱 지금 뭐 사진도 앳된 모습입니다만. 그때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때 행동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이켜 본다 하더라도 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정치가요. 상대당을 눌러야지 우리가 뭐 이긴다, 앞선다는 생각은 깔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페어플레이, 신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논리로 제압한다거나 뭐 그런 정치 문화가 좀 뿌리 내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